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3대 요구 사항을 꺼내들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선방했기 때문에 글쎄요, 그 다음 날 작심을 한 것이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김 여사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선 건 분명합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여전히 여권의 최대 악재다라는 의식을 반영하고 작심하고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번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특히 부산금정구청장 선거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접전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보수 쪽에서도 많이 걱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이 올해 있었던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13%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22%포인트 차로 이긴 것이죠. 그리고 뭐 딱히 좋은 호재라고 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금정구청장 선거에 있어서 했었던 선거 전략이 유효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어떤 쇄신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금정구청장 선거가 어려운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사실 속으로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주요했다고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며칠 뒤로 있을 독대에 있어서도 아마 이 이야기를 강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의 이야기는 또 의미가 있는 것이 그동안에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형태였는데 어제는 본인이 나서서 저 이야기를 먼저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인적 쇄신이라든지 대외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들은 그동안에도 인터뷰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세 번째가 좀 강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의혹에 대한 솔직한 설명이 필요하다. 규명 절차가 있으면 적극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꼭 민주당에서 진행하겠다는 특검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수 쪽에서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알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적극 협조를 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치로 보면 9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의 추이 그래프인데요. 부정적인 여론조사 9월 둘째 주에는 70%, 넷째 주에는 68%였다가 10월 셋째 주에는 1%포인트 올라간 69%로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이 답변은 9월 둘째 주 20%, 넷째 주에는 23%, 다시 10월 셋째 주에 22%로 1%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이 부정평가를 이렇게 답한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경제와 민생, 물가 문제 다음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답변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현실 인식이 좀 여론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이런 어떤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실부터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 민생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대내외적인 환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감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떤 뭐 명태균식 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좀 맞물리면서 최근에 더 좀 부각이 된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만한 구체적인 어떤 카드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있느냐는 건데,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하라 이런 어떤 이야기가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당연히 어떤 순방때 따라가서 상대방 영부인과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또 국내에서 어떤 복지 어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어떤 것은 어떻게 보면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권한이기보다는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그런 그 부분까지도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지, 과연 이 한동훈 지금 현재 그 대표가 이야기한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담아낼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아닌 공식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요구를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이런 형태의 언급은 처음인데요, 이번이. 발언 수위도 더 높아졌습니다. 또 표현은 더 단호해졌고. 자, 왜 그럴까요?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솔직히 그 기간 내내 김 여사 문제로 해서 당이 질질 끌려다니고 국정 전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한국 정치는 김 여사의 늪에 빠져서, 김 여사의 논란에 빠져서 계속 김 여사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독대의 기회를 앞두고 목소리를 분명히 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 활동과 인적 쇄신에 대해서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일목요연하게 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마디로 공식적으로 요구안의 형식으로 제안을 한 건데, 글쎄요, 이번만큼은 좀 그 의견을 관철시키겠다. 이 독대를 앞두고 확실하게 이 주제를 정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도 나온 게 있는데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활동을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67%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통령실이 고려해야 될 사안이고, 한동훈 대표의 요구 사항과 함께 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라든지 영부인의 공개 활동 자제 내지는 중단, 이런 것들은 사실 이번 조사도 국민의힘 지지층 국한된 것도 보실 수 있는 분은 데이터를 보시면 알 텐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재보궐선거 결과로 부산 금정이라든지 이쪽에서 접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겼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얘기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은 게 있고, 그리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한숨을 돌렸다고 해서 그때부터 대통령실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국민들도 저기는 정말 심판을 다음에는 더 크게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어느 면모로 보더라도 여권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한숨 돌렸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또 일부 인사는 방송을 통해서 내일 대선하면 폭망이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꼭 선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있는 이런 의견들을 당연히 반영하고 수용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전남 곡성을 찾았습니다. 재보궐선거 낙선 인사를 한 건데, 지금 상황을 염두하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처음으로 곡성에 와서 유세를 하면서 국민의힘도 진심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심을 보여드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곡성과 호남에 잘할 것이고, 그 마음을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거 이후 제일 처음 왔습니다. 다 정치라는 게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거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호남에서, 곡성에서 다음엔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선 지역에 축하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일단 전남 곡성을 먼저 찾아갔어요. 여기서 낙선 인사를 한 건데, 글쎄요, 뭐 일각에선 전국 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행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독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호남의 민심, 성남 민심을 전달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동안 선거를 거치면서 최근에 굉장히 민심을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당대회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 중간에 다른 일로 낙마하게 되지는 않을까란 이야기들이 있었고, 실상 금정구청장 선거에 있어서 마지막에 여론조사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분들이 김기현 전 대표가 과거 그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로 당대표에서 내려왔던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있었던 총선보다도 훨씬 높은 22%포인트 차로서 본인이 이거를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은 이제 정말로 당의 그립감을 잡고 2년 동안에 그 당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호남을 갔다는 것은요, 과거 이준석 대표도 호남 쪽으로 더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잡고 있는 어떠한 집토끼를 넘어서서 더 확장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당의 장악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자신감의 표출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부터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한동훈 대표는 저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지금의 분위기 그리고 본인의 요구 사항까지 항목을 딱딱 나눠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한 대표의 요구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왜 반응이 없는 건가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참 이게 답을 내놓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당연히 지금 현재 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 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말함으로써 어떤 이야기가 이제 전달돼야지, 뭐 지금 뭐 국가 간의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는 그런 어떤 형식도 아닌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은 두 분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층 더 수위를 높이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이 발언들에 대해서 친윤계에서는요, 공개적인 압박이다라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로 예정된 독대의 연담. 자리에 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면 훨씬 수용성이 나아졌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상황에서 가면 단판 지으러 가는 거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발표를 하실 때 독대 자리에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 네. 정치적 문제 중에서 이제 공론화해서 해결될 문제가 있고 물밑에서 설득이나 조율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있거든요. 독재를 앞서고 있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결국은 문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지난번에 독대 불발됐을 때의 상황과 조금 비슷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의제, 뭐 시기,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는데,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3대 요구안까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당정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을 뿐 사실 관계자들의 말로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뭐 인적 쇄신 7인회로 지적된 사람들은 뭐 억울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활동 자제, 오히려 제2 부속실을 출범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가 말한 세 번째가 그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은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특검법으로 가겠다는 그 예고편을 말한 거랑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할 때도 사실 그때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잃었다라고 한 다음에 자기는 그래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말을 저는 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최상병 특검법처럼 그냥 이렇게 그 사실상 요구만 하고 민주당이 추구했을 때 그냥 독소조항이 있다고 반대만 하게 된다면 또다시 우리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 이번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만큼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뭐 정당을 운영하는 그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관철시켜 주기를 민주당에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 파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요, 정치 브로커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겠다면서 명태균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이 추가 폭로를 예고했던 명태균 씨도 며칠간 지금 SNS가 조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실은 이 메시지, 문자 메시지 공개에 발단이 됐던, 설전을 벌였던
김재원 최고위원도 당분간은 대응을 자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에서 굳이 명태균 씨 입을 통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폭로와 주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최근에 일었던 이 의혹들의 실체는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시간 만에 휴대폰 돌려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압수수색을 해서 전자정보 저장 매체 같은 경우는 포렌식 절차가 마무리가 보통 되면은 그 폰이 깡통 폰인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깡통이라기보다는 바꾼 지 얼마 안 되는 폰이어가지고 그게 깡통이죠. 네, 포렌식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텅텅 비어있는 폰이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실 검사와 수사팀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저희가 열심히 스크린을 해서 수사하는 듯이 참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명태균 씨는 본인이 공개할 만한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가 2,000장이 넘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명태균 씨는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도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4천여 개를 확보해서 하나씩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게 나올지 또 검찰이 어디까지 어떻게 수사하면서 건드릴 수 있을지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명태균의 판도라 상자, 검찰이 갖고 있는 판도라 상자. 네, 사실 언론에 몇 가지 녹취록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굉장히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4,000개를 검찰이 입수를 한 이상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될 단초라든지 혹은 문제를 확인시켜주는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이미 명태균 씨가 전화를 2차례를 바꿨거든요. 예전에 썼던 전화 이걸 확보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얼마 전에 폭로를 했었던 메시지 같은 경우는 잘 보면 화면이 조금 흐릿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캡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화면을 다른 전화로 촬영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예전에 썼던 전화, 그것을 확보해서 분석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크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